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는데 그때는 도 소리 파동, 미 소리 파동, 솔 소리 파동이 중첩되었다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로요. 혹은 또 이제 빨파초 빛을 3개를 더하면 하얀 빛이 되는데 그때도 빨간 빛 파동, 파란 빛 파동, 초빛 파동이 중첩되면 하얀 빛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속에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뭐가 얘기가 그해지냐 하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중첩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물체도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원자가 중첩되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말하던 중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이런 소리 파동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소리가 도, 미 소리 다른 거는 이렇게 이 공기 분자가 떨리는 진동수가 다른 거거든요. 상태가 떨리는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 나타내는 파동도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이 원자 모양은 뭐 엉터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원자가 뭐 이렇게도 돌 수 있고 이렇게 돌 수 있고 이렇게 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도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런 상태들의 중첩.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정직한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 가만히 계신 분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벌거벗었다고 이해 못하실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양자분들 권위에 눌려가지고 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시고 딱 한 분만 용감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도 원자 세계는 우리한테 안 보이니까 저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뭐 그런가 봐 하면서 이제 이 강의실문을 나갈 때는 잊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탁자가 하나 있는데 탁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상태와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첩이 무슨 의미면 간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죠. 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이런 중첩된 상태 같은 건 보인 적이 없어. 이렇게 묻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양자 물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가 안 볼 때는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에 자연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선택해서 이렇게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한마디로 개소리죠. 우리가 안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증명도 할 수 없고 반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소리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이상한 가설의 근거를 두고서는 예측을 하는 양자물리 예측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주장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뒤돌아서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을 때는 돌멩이가 이쪽에 있는 상태와 이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제가 딱 돌아보는 순간에 이쪽인지 결정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장인즉슨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양자물리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 고전적인 파동도 중첩되어 있다가 우리가 들을 때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도미소를 중첩시켜 놓으면 저희가 화음이 들리니까 다 들리잖아요. 물질을 나타내는 파동일 경우에 중첩되어 있다가 우리가 측정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측정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만약에 소리가 양자 세계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면 도미소리 화음을 치면 중첩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중에 하나만 들린다 했으니까 도가 들리거나 미가 들리거나 소리 들리거나 하는 거지 화음이 절대로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자 세계에 피아노가 있고 양자 세계에서 누가 연주를 한다고 하면 으뜸화음을 꽝꽝꽝꽝 이렇게 누가 쳤다 그러면 이게 미미미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가 이제 지금 아주 제가 얘기한 게 이상하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인지 부조화를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양자역학에서 뉴턴식에 해당하는 식을 만든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양자 세상에서는 물체 상태가 중첩될 수 있고 중첩 상태를 측정하면 한 상태만 남는다. 측정하면 상태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양자 물리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만 아시면 양자 컴퓨터나 뭐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양자 물리가 나오고 현대 문명이 탄생을 해가지고 문명이 퀀텀 점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이제 뭐 한 60년 있었다고 하면 여기다 이제 제가 암흑기라고 써놨잖아요. 저때 양자 물리를 연구를 안 했느냐? 아니죠.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현대 문명을 탄생시켰거든요. 심지어 원자폭탄까지 발명했으니까요. 근데 왜 제가 암흑기라고 써놨느냐 하면 양자 물리가 이 철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존재론 미치는 건 결정론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중에서 요거만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 과학한 사람들은요 외부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지개를 보면 57도 각도에 이렇게 빠져놓쳐 하나 보이는 순서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20도 각도에 고난판초 노출 빠진 순서로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게 다르면 이게 무슨 법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할 가치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저거는 그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저 외부에 떨어지는 세계는 내가 하는 인식과는 무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당연한 기본적인 가정인데 양자 물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안 볼 때는 중첩돼 있다가 제가 볼 때 중첩 상태가 달라진다 하잖아요. 관측하면 달라져요. 근데 저만 관측합니까? 제 친구도 관측할 수 있잖아요. 제 친구가 관측하면 달라져요. 저랑 제 친구만 관측합니까? 고양이도 쳐다볼 수 있잖아요. 고양이가 쳐다보면 또 달라져요. 매번 달라지는 거는 그러면 그 관측자의 인식에 따라서 무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물리가 존재와 인식이 이게 구별되지 않는 별개의 문제 아니다 이런 화두를 던지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갖다 연구하고 싶은데 보호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이제 양자 물리 아버지요. 양자 물리는 완벽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닥치고 계산이나 해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실제로 shut up and calculate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영어로도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저 이제 보호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반도체 발견하고 반도체 발견한 거죠. 이해하게 되고 트랜지스터 발명하고 레이저 발명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939년에 2차 대전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원자폭탄 만드느라고 바쁜데 언제 존재나 인식이나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말 안 듣는 사람은 늘 있어요. 말 안 듣는 맞선 부대가 몇 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건들 덕분에 이제 양자 과학기술, 양자 기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EPR 패러독스라는 건데 이거는 양자 물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논문이었습니다. EPR의 사람 이름 앞자인데 이 E가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제 저런 낯선 프로젝트를 대부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벨이라는 사람이
그 양자 물리가 뭐 존재냐 인식이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철학 문제는 막 논쟁이 끝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시계 형태로 갖고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서 떠돌던 철학 문제를 밑으로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면 양자 물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스페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벨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겠소 하고 맞대는 거예요. 맞더니 이 벨이라는 사람이 이 아스페한테 당신 정규직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수들은 신임 교수는 다 계약직입니다. 3년 계약해가지고 3년 후에 교육연구원 그거 한 번 봐가지고 재계약해주거나 쫓아내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두 번째쯤 되면은 그때쯤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정년 65세까지 뭐 보장해주고 그러는데 정년이 보장되면 이제 정규직 또는 영년직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실험이 굉장히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임 교수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교수 못 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 E.P.R. 패러독스라는 논문은 아인슈타인 이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피지컬 리뷰라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분리저널, 지금도 좋은 저널인데 거기에 실렸는데 이 벨의 부등식이라는 이 논문은 여기저기서 특장을 받다가 단 4회만 출간되고 폐간되어 버린 학술지에 간신히 실렸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보고 이제 아스파가 찾아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벨이 걱정해 준 게 네 실험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간신히 뭐 어느 이름 없는 학술지에 실릴 정도가 돼가지고 너 영년직 되겠냐 걱정해 준 거죠. 영년직 된다면 와라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 사람이 말 안 듣고 이제 실험에서 증명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연구비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이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을 안 듣는 아스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잘 나갔겠죠. 잘 나갔을 것 같아요. 이 학생 똑똑하네. 맞아요. 작년에 노벨상 받으셨어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제 벨의 부등식이라는 거를 이 클라우저라는 분이 먼저 증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논리적 변함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이 아스페라는 분이 변함을 없앤 좀 더 완벽한 증명을 해줘가지고 두 분이 같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 이제 퀀텀 점프를 한 번 했고 이제 양자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양자 물리가 나오면 30년 정도 지나서 물리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현대 문명의 퀀텀 점프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전에 양자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에 의해서 문명의 두 번째 퀀텀 점프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목표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놀라운 건지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기술 이제 들어보시면 공상과학 같이 들리는데 우리한테 친근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모든 입자가 파동성을 지났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축적됐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그게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고성질을 잘 이용하니까 그걸 기술을 만들고 보니까 그 공상과 같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은 이제 세 가지를 설명드릴까 하는데 하나는 양자 컴퓨터고 하나는 양자 암호 전달, 하나는 양자 순간 이동인데요. 여기서부터 많이 얘기할 것 때문에 제일 적게 얘기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양자 순간 이동은 영어로는 퀀텀 텔레포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양자 원격 이동이죠. 근데 원격 이동이라는 것이 이제 포항에서 기차를 탄 사람이 2시간 반 후에 서울역에 나타났다. 포항역에서 없어진 사람이. 그럼 뭐 그게 뭐가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항역에서 없어진 사람이 즉시 서울역에 나타나야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격 이동이지만 이름을 그냥 순간이동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순간이동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사가 이렇게 퐁 하고 옆으로 간다는 거 이런 뜻을 얘기하는데 혹은 이제 스타트랙 같은 거 보면 이 우주선하고 네? 몸의 모든 원자를 다 해가지고 다 조각조각 해가지고 다른 데가 해가지고 다시 치죠? 아, 그거 아주 아픈 질문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게 그쵸. 이게 스타트에 나온 것도 이제 우주선 안에서 사람을 여기서 이제 우주선에서 행성에서 우주선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건데 워낙에 그게 되려면 이 학생의 말한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만 보내고 나면 어디나 수소,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제 몸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순간적으로 보내는 것만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거를 바로 하신 게 바로 이분이에요. 그 세 번째 안톤 잘리너 박사 하셔가지고 저 세 분이 노벨상을 작년에 받으신 겁니다. 아니 저거는 순간이동 기술은 저런 거고 암호 통신은 뭔가 하면 도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통신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면 우리가 도청이라는 걸 하겠다.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통신을 하고 있는데 도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전기 신호를 쓰든 빛을 쓰든 이제 신호의 일부를 가로채워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을 가지고 한다. 그럼 이제 반사번호를 써서 신호가 반은 통과되고 반은 자기가 들어가면 도청자가 도청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신호를 이제 너무 조금 가져오면은 자기가 읽기가 힘들고 너무 많이 가져오면은 이제 이 울순이가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자기가 가져오는